첫 번째, 회계에 대한 의 또는 정의.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 우리는 기업, 우리들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계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우리 회사의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회사 내부에 있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냐? 외부에 있다는 얘기죠.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정보를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궁금해할까요? 결국은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돈이죠, 뭐. 얘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날 거고 그 이익이 나면 나에게 돈을 조달해 준 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겠죠. 돈을 빌렸거나 돈을 자금을 조달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가 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부정보 이용자들이라 부르는 거고 외부정보 이용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우리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 중에 몇 퍼센트를 들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주인, 다른 말로 주주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주주들은 외부에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잘 된다면 주주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주주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 공부했죠? 배당금이죠. 배당받아서 돈 좀 벌자. 아니면 그냥 어떤 주주는 우리나라에 이제 개미 주주 많잖아.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열심히 내가 이 회사를 밀어줬고 밀어준 것에 대한 결과가 좋고 좋으면 배당금 받겠지. 이런 개념보단 대부분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이 100원인데 한 달 뒤에 500원 될 것 같아. 어떤 정보를 들었어. 그러면 100원 주고 샀다가 500원에 팔아서 400원만큼 벌어야지. 이러한 이유로 주주가 되기도 하죠.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그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 정보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재무제표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고요. 그걸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기업이 그러한 정보, 다른 말로 그 정보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재무제표.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뭘 공부해야 되죠? 회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건 어떤 회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무회계죠. 근데 사실은 이 재무회계가 원가관리회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회계 기초 개념이라는 이 강의를 공부를 좀 하고 들으면 그래 나도 알고 있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고 회계가 전혀 전무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듣는 거니까 그냥 생소하고 그냥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기는 한데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출액이요? 그쵸. 매출액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매출 원가가 들어가죠. 그 원가라고 하는 게 이 관리회계. 관리회계라는 말은 원가라는 말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항상. 그러면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원가가 산출되면 그 원가가 얼마인지를 재무회계에 전달해주고 그 재무회계는 그 원가로 인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라는 걸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회계라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가관리회계를 모르면서 재무회계를 공부했다. 라고 말하기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재무회계도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 어떤 회계도 시험에 나와요? 원가회계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를 모르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기업은 딱 도소매하는 기업만 그런 거죠. 아주 단순한 기업의 형태. 근데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요. 도소매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떤 업종에 의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냐면 제조업이야. 제조업의 핵심은 원가죠. 원가 모르면 재무회계 못 만들어요. 재무제표 만들 수가 없어. 원가를 모르는데 무슨 이익이 나오겠어요. 이익은 원가를 알아야 그게 차감돼서 이익이 그때부터 이제 산출이 되는 거니까. 판관비만 가지고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매출원가. 여러분 학습 공부할 때 재고자산의 강의가 그토록 많은 이유는 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공부할 양도 많고 개정 과목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양이 풍부하죠.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이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재무회계. 우리가
회계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회계를 통상적으로 말하냐면 재무회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재무회계 안에는 관리회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부터는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이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 그 양식은 재무제표. 그러면 그 양식을 보고자 하는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고 잠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 재무제표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죠. 투자할까 말까, 돈 빌려줄까 말까. 일반 대중들, 내가 열심히 이 물건을 팔아주고 그 기업이 이익이 나는 걸 보면서 나도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겠죠. 말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매우 많은 거죠. 우리는 그들을 외부정보 이용자다라고 부릅니다. 또는 서로와 이해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라고도 불러요.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각각의 다른 정보를 보겠지만 회계라고 하는 건 크게 둘로 나누는데 사실은 세 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세무회계도 나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얘도 시험에 나오고요. 얘도 시험에 나오고 얘도 시험에 나오죠. 자, 근데 이제 회계를 크게 분류했을 때 재무회계 앞에는 원가라는 말을 빼고 그냥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넓은 개념으로 재무회계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유용한 정보가 뭐냐? 그러면 재무제표. 그러면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드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 현재 크게 두 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요. KIFRS라고 부르죠. 아니면 원래 우리나라가 적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 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어떤 시험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회계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시험은 여전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두 가지 기준은 달라요. 그냥 일단 근본적으로 조금 달라. 용어도 다르고요. 기준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질적 특성도 달라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공부하느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재무제표의 양식 자체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공부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공부하느냐가 재무회계인데 우리가 전산 세무회계 같은 시험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회계 기준에 대한 차이는 별도의 회계와 관련된 기초 개념 별도의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강의에서 들을 수 있도록 아래 댓글창에다가 해당 강의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고요. 자, 다시 재무회계는 무엇입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부정보 이용자는 누굽니까? 투자자, 채권자 등등등. 유용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듭니까? 재무제표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듭니까? 그러면 법은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듭니다. 언제 만듭니까? 일반적으로는 결산까지 해야 되니까 1년이 원칙이지만 상장 기업들은 반기 결산도 해야 되고요. 분기 결산해서 분기 재무제표, 반기 재무제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년 만기, 1년 결과물의 재무제표를 결산해서 만듭니다. 보고 시점이 1년도 있지만 반기도 있고요. 분기도 있어요. 그러나 월로 만들진 않아. 그렇게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재무제표는. 그럼 재무제표는 X1년의 결과물을 X2년에 이미 지난 정보를 토대로 어떻게 일해왔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를 측정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정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돼.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요. 비교했을 때 관리회계는요. CEO가 우리가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서 팔고 있지? 얼마를 이익을 내야 되지? 이런 걸로 결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보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비교하는 거죠. 내부정보 이용자들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내부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경영자, 의사결정자, 관리자들. 그럼 이들이 왜 이것을 궁금해합니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양식이냐, 기준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 기업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볼펜 만드는 회사, 아니면 고등어 조림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의류를 만드는 회사.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다양한 제품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가 없지. 재료가 다르고 공정이 다르고요. 어떻게요? 완전 달라요. 전부 다 그 시스템이 다 전산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화돼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다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다 달라. 원가가 투입되는 것도 다르고요. 중요도도 달라요. 그러면 원가라는 건 재무제표라는 어떤 특별한 양식이 있고 만들어내는 회계 기준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 맘대로 만든다.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된다. 보고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고하라고 CEO가 나에게 요청하면 매일 보고해야 되고요. 월별 보고하세요. 그럼 월별 보고하는 거고요. 분기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달라는 대로 그때그때 보여줘야 돼. 그래서 관리회계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그냥 기준이 아예 없어.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진짜 뭐 내 맘대로 하느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들은 재료라고 부르자. 이런 것들은 노무비라고 부르자. 나머지는 경비라고 부르자. 이런 나름의 준칙 정도는 있지만 기준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비교해서 객관식 꽤 나오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관리회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면 1월 달에 이만큼의 원가가 발생된 걸 2월쯤에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가를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떻게? 1월이 끝나기 전에 미리 1월 달에 어느 정도 원가가 들어갔는지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냐? 대략의 금액도 필요해. 대략을 알아야 2월 달에 어느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건지 미리 의사결정해야지. 이미 원가는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나중에 알려면 뭐하러 원가합니까?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원가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적게 들어가고 있는지 적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빨리빨리 파악해야 2월 달에 일어날 일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할 때는 예정 배부하는 게 중요하죠. 미리 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미리 알고자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정확한 건 됐어. 정확은 얘가 할 거야. 정확은 얘가 할 거고 나는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결정을 미리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게 관리회계인 거예요. 여러분 관리회계는 어느 파트에서 공부하냐면 원가회계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가회계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많다. 이 네모라는 이름을 네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불러.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르게 부르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있어요. 끝까지 있진 않아. 막 한 20개, 30개가 있진 않아. 해봤자 많아봤자 두세 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두세 개 중에 어떤 이름으로 시험을 문제를 내더라도 아 이것은 얘라고도 부르고도 얘라고도 불러.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회계를 공부하는 특징이에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회계를 다양하게 분류한다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원가 파트에서 따로 공부하시는 거고 지금부터는 누구 입장이냐? 오롯이 재무회계. 자, 재무보고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재무제표로 보고합니다. 재무제표는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경영자가 열심히 우리 회사라는 자체가 기업 실체죠. 우리가 얼마의 돈이 있고 얼마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1년 동안 얼마를 벌어 먹었고 현금의 흐름은 어땠고 현재 그래서 자본은 어떻게 있었고 얼마가 있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등등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죠? 재무제표는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현금흐름표, 4번 자본변동표. 그게 이거죠. 재무상태표가 뭐죠? 얘죠. 2번 손익계산서가 뭐죠? 성과죠. 현금흐름표가 뭐죠? 요거죠. 자본변동표가 뭐죠? 요거죠. 그리고 그 등에 대한 다양한 재무정보 5번째. 그걸 우리는 2글자로 주석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재무보고하는 목적이고 그 수단은 재무제표다. 그럼 재무보고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듭니까? 이게요. 객관식 문제가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기가 좋아. 문제를 내기를 아주 재밌어해. 재무보고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첫 번째.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뭐죠?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외부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사에 돈 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할까? 투자, 신용,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너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의 자금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자금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채무가 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에 담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정보로도 활용 가치가 있어야겠지. 그게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이고요.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단 하나 좀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내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까? 누구를 위한 거죠? 제가 이제 재무회계 매번 얘기할 때마다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보고 싶어서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보여주려는 게 항상 목적이야. 우리끼리 얼마 벌었는지 알려면 재무회계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온 거 체크하면 돼. 근데 재무제표라는 이 어려운 공부를 해서 만드는 목적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투자 신용, 미래현금 흐름을 이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얘가 재무제표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 회사가 CEO가 있어. 기안세오. 기안세오 진짜 또 개인적으로 기안84를 좋아해요. 이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AI 시대잖아. 수학 같은 건 이제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 창조적인 어떤 이 뇌지컬이 중요한 것 같은데 기안84 같은 사람은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어도 나름의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 저는 자, 이 세오가 우리 이제 주주들이요 열심히 일하라고 돈 대준 거야. 그리고 경영자를 뽑아놨어. 그러면 경영자가 열심히 이들이 돈 준 거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결정을 하고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거죠. 그러면 재무 보고는 이 경영자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측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영자가 이들에게 수탁 맡은 거잖아. 얘네들은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돈이에요. 돈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지 뭐 어떤 신뢰 같은 건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돈 많이 안 주면 그만두는 거지 뭐. 그러면 위탁자들이 CEO를 뽑아놨는데 얘가 열심히 경영을 잘 하지 못해서 손실이 났다면 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은 이 경영자가 수탁받아서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 지표로도 사용되겠네. 자, 요 네 개는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이고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재무 보고 목적이고요. 다음 장에 재무 보고는 그러면 누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작성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세오가 가지고 있다. 얘가 최종 책임을 맡는다. 모든 책임은 세오에게 있다. 회계팀의 부장님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회계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채택했다. 이래서 KIFRS라고도 부르고요. 원래 우리나라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 같은 건데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적용할 수 없는 매우 영세한 기업들, 그들을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또 별개인 거죠.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개지만 더 세밀하게 보면 세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오늘 그 기업의 주식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 기업은 상장 기업이죠. 근데 내가 아무리 조회해봐도 그 기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안 나와.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비상장 기업이라고 부르죠. 자, 상장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은 지금 현재 2011년부터인데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장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입니까? KIFRS에 의한 재무제표. 거기다가 무조건 예외 없이 금융기업이나 공기업은 예외 없이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 이 셋은 무조건이야. 원칙. 자, 근데 비상장 기업 중에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비상장 기업 중에서 향후 한 3년, 4년 뒤에는 우리 회사가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야. 우리는 상장 기업으로 갈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여러분 상장 기업이 채택이 돼서 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은요. 미리 자발적으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재무제표는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더본코리아예요. 백종원 대표가 하는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가 예전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다이소 말고 백종원 대표가 하는 더본코리아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꽤 많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더본코리아가 KIFRS를 적용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낌새를 차렸지. 제가 좀 강의하는 거 빼고는 주식시장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데 이 회사가 K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요 범위에서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죠. 상장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상장했죠. 그런 거예요. 자, 비상장 기업 중에는 내가 직접 난 자발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래. 그럼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안 해. 그래 알았어 해. 필요한가 보지 뭐. 근데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재경관리사가 어려운 거야. 재경관리사는 KIFRS에 의한 재무회계를 공부하는데 재경관리사에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재무회계야.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은 중구난방이고요. 정확한 원칙이 없어요. 자, 그것에 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외부 감사 대상이긴 하지만 상장은 안 한 비상장 기업, 그런 기업들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해요. 우리 시험은 얘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적용하는 기업들이 이걸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시험이 크게 제 채널에 뭐가 있냐. 전산회계 운용사 하고요. 재경관리사. 요 두 개가 국제회계 기준에 적용하는 시험입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재경관리사. 나머지는 일반적으로는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요. 그 얘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시험은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시험 보는 겁니까? 물어보면 외부 감사는 받지만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 굳이 KIFRS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여전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외부 감사도 안 받아. 말만 주식회사야. 알고 보니까 개인 기업하고 다를 건 없어. 그런데 외부 강사도 안 받아. 그러면은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은 특례로 너무 중소기업이네.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어렵겠다. 너는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특례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요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게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입니다. 제가 1번 기업회계 기준과 KIFRS에 대한 이 기준을 VS 해서 좀 비교한 강좌들이 또 있어요. 그 강좌들도 제가 나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건 요 강의에서 듣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취업처를 어디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고 있을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지 않으면 국제 회계 기준만 공부했을 때 실제로 실무에 가면 부딪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냐면 법인세 파트에서 부딪혀요. 법인세는 우리나라 세법이고요. 우리나라 세법은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서 뭔가 연결되는 세법이에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나중에 들어온 거고요. 여기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 결과물을 법인세법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있긴 하지만 100% 인정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전부 다 국제회계 기준만 공부하잖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대학생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공부하는 학부 있어요? 없을걸요? 얘 공부 아예 안 해요. 근데 이걸 공부 안 했을 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실무로 가면 그 회사는 얘를 쓰거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그러면 괴리감이 생기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대학 교수님께 이제 광고하고 싶은 건 얘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네. 얘만 가르치지 말고. 얘와 얘가 같다고는 하나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회계 기준까지 받고 얘에 대한 정확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회계 단위 그리고 회계 기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별도의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